윤태곤의 판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정치판을 한눈에 읽어드리는 시간이죠.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뭐 앞에서 하던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마무리 짓고 다른 얘기로 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는데 이제 여권의 3대 축이라고 하면 대통령실, 내각, 여당 아니겠습니까? 네. 그중에선 그래도 좀 여당이 빨리 뭔가 수습이 되는 분위기다. 여당 기본적으로 정치인들로 이루어져 있고 민심에 대해서 이제 제일 민감한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수습이 되는 국면이 아닌가 싶어요. 수습이 되는 국면이라고 하기에는 오늘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 하겠다고 밤사이에 또 얘기했는데요. 이준석 대표 본인의 그런 일정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게 어떻게 당의 파급을 일으키느냐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예. 최근에 이제 뭐 이준석 대표가 좀 가깝다고 여겨지는 분들도 이준석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당의 수습 쪽으로 힘을 실어야 되지 않겠냐로 좀 돌아서고 있고 이준석 대표 뭐 속마음을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이준석이냐 윤석열이냐라는 식으로 양자택일을 이렇게 들이미는 상황이라면은 예. 사람들이 이제 이준석 대표 옆에 서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문자 노출 사건 전에 이준석, 윤석열이 뭐 어쨌든 선 긋지 않고 같이 갈 때와 지금 완전히 선 그었을 때 상황은 좀 다르다. 그렇죠. 현실과 판단과 뭐 속마음과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요. 이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 편에 계속 서게 되면 그럼 그 다음에 정치적인 상황이 좀 불투명해진다는 계산까지 다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 뭐 자기의 판단, 자기 정치 행보에 대한 판단도 있을 것이고, 자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 신청에 나는 찬성을 하고 이게 받아들여져야 된다. 그럼 받아들여지면은 비대위가 원인 무효가 되고, 그럼 이준석 대표의 또 이제 그 당원권 정지는 또 살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살아있죠.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네. 그럼 이 당이 어떻게 가는 거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는 거죠. 그러면 뭐 변호사가 오는 거라면서요, 그때는. 법원이 파견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파산된 기업에 대해 가지고 판사가 뭐 법정 관리하듯이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지금도 가보지 않은 길인데 그땐 더욱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뭐 많은 구성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판단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던 사람들도 가처분만은 동의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그렇죠. 거다. 네. 이준석 대표 기자회견 날짜가 13일이에요. 가처분은 오늘 하는데 왜 기자회견은 13일에 하는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본인의 답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뭐 알 수가 없죠. 그 뒤에 이제 광복절 이렇게 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의 전략적 목표가 무엇이냐. 예를 들어 가지고 현 정부 여권에 대해서 타격을 주는 게 목표다라고 하면은 13일 날 그 기자회견을 하면은 이제 14, 15일 광복절까지 뉴스가 가고 이렇게 타격을 줄 수 있겠죠. 더 강하게. 뉴스를 덮는다. 예. 그게 달까요? 뭐 그거 외에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상황을 보는 것도 있겠죠. 지금 이제 비대위 출범을 하고 앞서서 성일종 정책위 의장이 말을 했던 거 주호영 비대위원장하고 뭔가 이준석 대표 사이에 뭐 접촉이 있다든지 그 사이에서 뭔가 정치적 타결이라든지 해법이 나올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조금 갖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아까 두 사람 사이에 전화하면 바로 통화될 정도의 신뢰관계는 있다고 성일종 의장이 인증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근데 이제 만난다 한들 그 정치적인 해법이라는 게 뭐가 가능해요 지금? 글쎄요. 정치적 해법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가버렸고 예를 들어서 서병수 전국위원회 이제 의장이 이야기했듯이 1월 달에 이준석 대표가 당무 복귀했을 때 비대위가 그대로 이준석 대표한테 바톤을 넘겨주는 것은 성립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지 않습니까? 해임이라고. 예. 그건 그러니까 뒤에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든지 간에 그 사람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거였겠죠. 그리고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비대위원장을 수락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가 됐으니까 수락한 거 아니겠어요? 전당대회로 넘어가는 거하고 이준석 대표한테 도로 넘기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다르죠. 예,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만나서 풀 수 있는 해법, 뭘 줘야지 풀리는 거잖아요. 이게 주고받는 게 있어야지 그게. 글쎄요, 그거는 이제 뭐 정치라는 게 항상 창의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어떤 뭐 명예 회복에 대한 것이라든지 뭐 당원권이 복귀가 돼서 대표가 아닌 거하고 당으로 돌아오는 거하고는
그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대표는 아니더라도 당에 어떻게 다시 안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뭔가 뭐 퇴로. 공간, 퇴로 그런 것에 대한 논의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떠오르는 게 지금 이제 전당대회를 9월, 10월 조기 전대로 치르냐 아니면은 1월, 2월 내년으로 넘기느냐 요 얘기 가지고 지금 뜨거워요 당 안에서. 그 비대위 찬성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그게 갈리던데 그렇죠. 1월, 2월로 가게 되면 논리적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차기 당대표 출마 가능해지잖아요. 그거를 막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이준석 대표가 돌아와가지고 네. 자 내가 돌아왔다. 다 뭐 과거에 했던 것들을 다 뒤엎겠다라는 식으로 과연 전당대 판을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국민의힘의 구성원들이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할까 싶어요. 그럼 오히려 그런 쪽으로 퇴로를 열어주고 현실은 다를 수 있으니까 당 분위기는 이런 식의 타협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휴가를 다녀오고 나서 여론조사 수치 더 떨어졌고요. 휴가 후에 월요일 첫 발언 뭐가 될까 궁금했는데 이런 발언이 나왔죠. 결국 제가 국민들께 해야 할 일은 국민들의 뜻을 세심하게 살피고 늘 초심을 지키면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휴가 기간 중에 더욱 좀 다지게 됐다고나 할까요?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도어 스태핑 첫 발언. 조금 뭐 분위기가 바뀐 거 조금 이렇게 다운됐다고나 할까, 조금 이렇게 뭐 겸허하다고나 할까 그런 데 대한 대체적인 평가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야당에서는 구체적인 게 없다라는 쪽이고 이제 여당은 대통령이 이제 바뀌겠다고 다짐했다라는 거니까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될 건데 이제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다는 이유가 좋으면은 좋아서 좋고 나쁘면 나빠서 계속 안 좋거든요.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이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하고 밉게 보이는 거하고 하나하나 그러니까 되게 조심스러울 거예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휴가 복귀하자마자 지금 폭우 사태가 터졌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보면 이제 수도권에 폭우가 벌어진 것은 지자체 사무고 대통령이라든지 중앙정부가 당장 그날 밤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긴 해요. 근데 대통령이 뭐 집에서 뭐 했냐, 전화로만 하는 거냐라는 식으로 계속 논쟁들이 이게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전화로만 할 상황이냐. 그러니까 또 이쪽에서는 대통령실에서는 원래 전화로 원래 현장에 안 가는 게 뭐 매뉴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옥신각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뭐 현장에 어디 비 오는데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 있었으면은 지하 벙커에 가가지고 뭐 하지 않았겠냐라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야당에서는 거봐라 청와대에 있었으면 될 거를 왜 굳이 나와가지고 전화로밖에 상황 지시 못하는 상황을 만드냐 또 이제 이런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막 논쟁이 되면 제가 그런 이야기까지 할 필요가 없겠지만은 서울에서 비가 많이 온 것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이 지하 벙커에 가가지고 뭘 한 전례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느냐, 뭐 대규모 산불하고 다르지 않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변명하는 거냐라는 또 비판 받지 않겠어요? 자, 결국 지지율이 좋을 땐 이런 것도 큰 문제가 안 되고 매뉴얼이 이렇습니다 하면 넘어갈 수 있지만 그렇죠. 지지율이 이렇게 나쁠 땐 폭우도 악재다. 그러면 자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움직일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산이 낮으면은 되게 위축되고 선택지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이 지지율 흐름을 끊기 위해서 인적쇄신 요구가 뭐 본물처럼 쏟아졌고 박순애 장관이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될까요?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박순애 장관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분이 과거에 어쨌고 저쨌고 떠나서 제가 볼 때는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았어요. 현 상황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다음 아까 당은 수습 국면으로 들어가 있고 내각은 뭐 박순애 장관이 제일 눈에 띄는 사람이었고 이상민 장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만은 이상민 장관은 감당이 안 된다는 차원보다는 정치적 대립의 차원이니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차원이 약간 다른 거긴 해요. 다르고 그러면 남은 건 사실 대통령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실의 책임이 제일 큰데 당은 어쨌든 비대위로 가고 내각도 저렇게 하는데 대통령실은 이대로 가는 게 말이 되냐 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자기는 책임
여기서 자기라고 하는 건 대통령실이 이제 뭐 대통령의 이제 바로 이제 직계니까 여기는 책임 안 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느냐. 만약에 이번 주부터 급속도로 안정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그런 이야기가 좀 들어가겠지만은 하나라도 삐끗하면 예를 들어서요. 제가 야구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게임이 잘 풀리고 있으면은 에러가 하나 나와도 그 다음에 바로 투수가 삼진 잡고 하면서 분위기가 이제 뭐 그대로 이어지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게임이 잘 안 풀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에러가 나오면 그 다음에 또 포볼 주고 맞아요. 뭐 안타 맞고 뭐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대통령실이 되게 위태위태해 보여요. 위태위태해 보인다는 게 대통령실 구성원들이 위축돼 있고 뭐 비서실장부터 해가지고 뭐 사표를 내니 많이 하니까 제대로 안에서 영이 서지 않을 가능성도 높고. 비서실장이 그런 거죠. 냈다가 뭐 사표 반려됐느니 어쨌니 지금 그 얘기 그러니까요. 나오잖아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 설마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세요? 여기서 안 좋은 게 하나가 더 생기면은 더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이런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무슨 사건 사고가 발생할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구조적으로 볼 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세 개의 축이 다 문제다. 근데 당은 어쨌든 수습 국면으로 가고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노련하고 뭐 당내에서 신망도 좀 두터운 분이니까 좀 안정을 찾을 걸로 봐요. 내각도 뭐 일단 교육부 장관이 빠졌으니까 그렇다면은 최악보다는 뭐 더 떨어질 가능성은 낮은데 사고가 발생한다면 또 모르는 거죠. 또 뭐가 터진다면. 그렇죠. 그러면 더 뭐가 터진다면 20%대도 깨지지 말란 법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지율 하락하는 추세를 보면요. 어떤 흐름이 보이는데 어떤 거냐면은 자, 처음에 여론에 민감한 계층 또 대통령한테 원래 이제 지지가 낮은 계층, 예. 40대라든지 예. 여성이라든지 이쪽에서 먼저 빠지고 예. 최종적으로 노년층,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빠지는 사이클이에요. 이 사이클이 또 돌 수 있다는 거죠. 뭐 일이 터지면은 또 40대라든지 여성에서 한 번 빠지고 그게 대응을 제대로 못하면은 노년층까지 빠지는 이런 사이클이 다시 돈다면 더 빠질 수도 있는 거죠. 역대 대통령들 100일 무렵에 이제 100일 무렵 아닙니까? 100일 무렵 지지율이 지금 유튜브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노태우 전 대통령이 16%. 취임 100일. 예. 이게 지금 57%군요. 예, YS 83, DJ 62,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40, 이명박 21, 박근혜 53, 문재인 78이었습니다. 요거를 보면은 진짜 낮네요, 지금. 네, 물론 저기서 13대, 14대, 19대 이렇게는 그 기저 효과라는 것도 있긴 있어요. 뭐 민주화가 됐다. 문민정부가 출범했다. 네. IMF다. 탄핵 이전에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생겼다라는 게 있으니까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은 안 좋죠, 당연하게. 30%대 됐을 때 설마 30%가 깨지겠어? 패널들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근데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도 제가 예. 이렇게 보면은 당황스러운 게 조금 있어요. 예. 어떤 말씀이냐면은 우리 방송 쭉 오래 들으신 분들 기억할 텐데 제가 지방선거 직후에 지지율 한참 좋을 때 네. 앞으로 절대평가가 들어간다. 그러셨죠. 그러면 상대평가대보다는 훨씬 어려울 수 있다. 한 6월 중순쯤에 그렇게 봤어요. 대통령 지지율 조금 떨어질 때. 근데 네. 이건 구조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 거다. 그럼 이제 6월 달 동안 안 좋다면 7월 달 동안 거기에 대응해가지고 다시 정비를 하면은 한 8월에 광복절이 되고 대통령 100일이 되면 다시 이렇게 뭔가 새 출발하는 흐름으로 갈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상식적인 예측이었는데 이 예측이 틀린 제일 큰 이유는 7월 달에 여권의 대응이 너무나 생각과 달랐던 거예요. 6월에 안 좋은 신호가 들어왔으면은 그 신호에 맞춰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왜 이러지?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아파요. 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침도 하고 이렇게 열도 나고 하면은 우리가 예상하는 거는 이 사람이 병원에 가겠지. 아니면은 좀 집에서 쉬겠지. 휴식하면서 그렇죠. 좋은 음식도 먹고 뭔가 좀 조심하겠지 하는데 당연하죠. 병원도 안 가고 막 추운데 반팔 옷 입고 왜 돌아다니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하니까 이제 느낌이셨어요? 큰 병이 걸려버리는 거죠. 이제 큰 병이 걸렸는데도 계속 반팔 옷 입고 돌아다니면 병원 안 가면 그 다음은 진짜 그렇죠. 대형 종합병원 가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이 뉴스쇼에서 준비한 네. 예, 당대표 초청 토론회 들으셨죠?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어제 워낙 뭐 기후 문제도 있기 때문에 폭우, 네. 또 이게 주목을 못 받았죠, 사실은. 아, 주목 많이 받은 거 아니에요? 더 받아야 될 걸 좀 덜 그렇죠. 받았다. 여기 보니까 여기 이제 이재명 의원 앉아 계시고 네. 앞에 이제 박용진, 강훈식 예, 의원 예. 참 자리 배치도 재밌더라고요. 추첨한 거예요. 예, 2대1로 이렇게 해가지고 딱 지금 구도를 보여줬는데 네. 세세한 논점을 떠나가지고 뭐 예상했던 대로 승부는 조금 갈려 있는 거 아닌가. 어대명. 또 이렇게 되면은 단일화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단일화를 했을 때 뭔가 뒤집힐 수 있다 이런 게 나오면은 단일화의 압박이 커지는데 뭐 해봤자 이런 식이 되면은 단일화에 별로 필요성이 떨어지는 거죠. 자, 당헌 80조 얘기며 네. 조금 더 할 얘기가 있어서 오늘 미니 댓글쇼 가능하세요? 아, 네. 잠시 후에 네. 그럼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루시쇼 라디오와는 인사 나눴고요. 오늘 후CM이 굉장히 짧았네요. 저 윤태권 실장님하고 수다 떨다가 예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불이 들어와가지고 예, 후CM이 오늘 짧았네요. 아, 윤 실장님 오랜만에 마지막 시간이어가지고 네, 제가 네. 미니 데코쇼를 오늘 마음 잡고 잡으셨는데 예 고맙습니다. 잡혀주셔서. 아, 우리 PD가 갑자기 불 들어왔는데 마이크 올라갔는데 욕 안 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지금 잘 안 합니다. 네. 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성품이 좋으신 분입니다. 아, 방송 꺼졌을 때는 무슨 얘기하는지 궁금하다고, 재밌을 것 같다고 영님이 그러셨는데 맞아요. 예, 방송 끝나고 나서 제가 막 이것저것 질문 드리면은 아주 재밌어요. 그래갖고 제가 오늘도 이렇게 붙잡은 건데요. 어제 당대표 토론회 굉장히 귀한 자리였어요. 네. 왜냐하면은 지역 순회 토론은 합니다. 그래서 뭐 지역 MBC에서 뭐 지역 KBS에서 이렇게 주최하는 토론은 하지만 전국 규모로 전국 규모 토론회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네.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CBS 저희 뉴스쇼에서 한 거여서 굉장히 귀한 자리였는데 제가 좀 저로서 진행자로서 제가 좀 아쉬웠던 건 너무 끼어들고 싶은 거야. 질문거리가 막 보이는데 이게 주도권 토론에서 제가 끼어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좀 안타까웠어요. 그 세 분이 다 예. 언변이 좋은 분들이잖아요. 좋은 분들이죠. 정치인 중에서도 정치인들이 보통 말 잘합니다만은 그래도 약간 이렇게 눌변인 사람이 있고 달변인 사람들이 맞아요. 있는데 세 사람 다 이제 달변이니까요. 예. 그렇죠. 그래서 어제 그런 자리였고 박용진 의원과 이재명 의원 두 사람이 어떻게 팽팽팽팽 이야기를 이어갈 건가 이게 제일 관전 네. 포인트였는데 사면에 대한 얘기, 당헌 80조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하나가 뭐였더라? 하나 더 있었는데 한 세 가지 정도에서 어제 부딪혔어요. 토론회의 시작은 노루각수를 사과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작심하고 나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도권 토론 첫 순서가 이제 추첨에 의해서 이재명 의원이었는데 12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되게 그 시간이 귀하잖아요. 근데 그 12분 중에 한 2분을 그걸로 할애했어요. 작심하고 그 얘기 사과한다. 내가 화장실에서 만났는데 손 내밀었다 이 얘기부터. 그걸 생각하고 나온 거죠. 그렇겠죠. 좀 이재명 의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뭔가 스타일의 변화를 줘야 된다라는 그 요구들을 많이 받으니까 거기에 대한 거. 그리고 원래 1등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시간 보내는 것도 이제 좋을 수도 있죠. 약간 침대 축구처럼 네, 그렇죠. 어차피 그런 면이 있는 앞서가는 거죠. 여유가 있으니까. 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 네. 어제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생각해 보면 다른 후보들은 이렇게 막 질문을 막 던지는 것에 시간을 아껴 썼다면 약간 이재명 후보는 좀 자신의 정책 같은 거를 강연하듯이 뭐 영도회담 이야기도 하고 영수회담 얘기도 나왔죠. 네. 정책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좀 강연하듯이 하는 면이 있었거든. 질문을 막 공격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런 게 앞서가는 사람과 따라가는 후보의 그럼요. 차이다. 당헌 80조 얘기를 해볼게요. 어제 1시간 반 토론회에서 제일 많이 뉴스가 된 게 당헌 80조. 여러분 당헌 80조는 뭐냐면 이게 누구 때 만든 거죠? 이게 김상곤 비대위원장 때 만든 건가요? 이게 약간씩 조정되면서 그때 생겼을 거예요. 네. 그렇죠. 뭐냐면 기소가 되면 재판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일단 검찰에서 기소만 해도 당무를 정지시킨다. 그렇죠?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시키고 윤리심판원에 제소한다 이런 거죠. 조사를 요청한다. 근데 이제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이제 된다고 치면 검찰의 수사가 들어오고 그러면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러면 그걸 미리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주장이 지지자들 중심으로 지금 운동처럼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박용진 의원이 이재명 의원한테 질문을 던졌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재명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한 게 처음이었어요. 어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 조항은 야당의 검찰이라고 했죠 어제. 검찰, 야당 이런 것들의 탄압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두 가지가 맞물려 있는 게요. 이게 요새 민주당에서 그 말 쓰지 말자 운동도 조금 있는데 사법 리스크 이른바 논란하고 엮이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당원들의 의견을 이렇게 얼만큼 받아들이느냐. 그렇죠. 말하자면 이 당원들이라는 게 그 강성 당원들의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여는 이 두 가지하고 동시에 연결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결국 이제 깔때기처럼 모이는 게 당원 80조에 대한 개정인 건데.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은 어제 이야기한 거로 제가 이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난답니다만은 내가 요청한 게 아니다. 이런 내가 요청한 거 아니라고 아닌데 했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는 정리하자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긍정이라고 똑부러지게 얘기한 건 아니었고 검찰의 탄압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필요성에 대한 긍정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뉘앙스는 그렇게 보였죠. 그런 것이고 이제 박용진 의원은 이제 내로남불이다. 안 된다는 쪽이었고 강훈식 의원은 약간 중간자적인 거였는데 기본적으로는 안 된다고 보지만 논의는 해볼 수 있다 정도 입장이 강훈식 후보였고요. 정확한 워딩은 제가 찾았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검찰의 야당 탄압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당원 80조 개정 움직임은 당원 운동 이전부터 전준위와 비대위에서 추진했던 걸로 안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때 박용진 후보가 국민의힘은 여당일 때든 야당일 때든 비슷한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여당 됐을 때와 야당 됐을 때 도덕적 기준이 다르다는 내로남불과 사당화 논란에 휩싸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강훈식 후보는 당원들로부터 문제 제기가 됐으면 논의해 볼 수는 있다. 다만 절차적으로도 그렇고 시기가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근데 이제 바꾸지 않겠어요? 제 생각에는 이재명 의원이 이제 대표가 된다라는 게 기정사실되면은 바꿀 것 같고, 근데 강훈식 의원이 이제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근데 그거는 그냥 한 소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대표 돼가지고 바꾼다? 그럼 혹시 검찰 경찰이 내일 모레 기소한다 막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바꾼다? 그럼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치 않지 않습니까? 하려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총대 메고 바꿔주는 게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는 제일 좋겠죠. 근데 또 그걸 바꾸기에는 우상호 의원 입장에서도 조금 이제 좀 그러할 것이고 바뀔 것 같은데 언제 할까 궁금하긴 하네요. 지금 8월 말에 수사 결과가 나온다 어쩐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 하루라도 빨리 바꾸고 싶어 할 것이고, 또 하나 더 보자면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낮을 때 바꾸는 게 더 낫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워낙 떨어져서 이게 이재명 후보로서는 호재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높을 때 바꾸면은 이런 게 주목도도 높을 것이고, 그러니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거봐, 대선 때 이제 두 사람이 경쟁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저렇게 되고 나더니 저러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더 득을 보고 있고 당내 쇄신파들의 목소리가 조금 더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는데.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한 건 이래요. 조금 다른 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전당대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대해서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 거냐. 그 이후 어떤 거요? 그 이후에 대한 생각 때문에 당헌 80조 개정 이야기도 나올 것이고, 그렇겠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이제 박용진, 강훈식 이 두 사람이 이대로 이제 전당대회가 끝난 다음 비주류가 될 거 아닙니까? 비주류의 좀 대표성을 지닐 거예요. 그렇겠죠. 이 비주류하고 어떤 관계를 형성해 나갈 것이냐. 무슨 말씀이냐면은 대통령 후보는 권한이 매우 세요.
속으로 좀 불만이 있더라도 후보한테 어떻게 뭐라고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 대선 아직 많이 남았는데도. 아니 대통령 후보 시절에. 아 후보 시절에. 후보 시절에 뭐 경쟁자였던 이낙연 이런 분들도 좀 조용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원래 상을 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야당 대표는 대통령 후보보다는 장악력이랄까 이런 게 좀 낮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대표니까 뭐 다 좀 뭐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라는 거는 보통 주류가 하는 이야기고 비주류가 하는 이야기는 사당이냐 마음대로냐라고 하는 건데 그런 식의 논쟁이 분명히 붙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그럼 당원 80조를 개정하더라도 뭔가가 이렇게 당원들을 업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좀 합의점을 도출해 나가는 식을 지금 만드는 게 대표된 이유를 생각할 때도 훨씬 편할 거다. 당내 협치 같은 걸 이미 시작해야 된다.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봐야 할 건데 분명히 이제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되면은 대표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이렇게 뭐 검경의 수사와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을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자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동안 제일 크게 지적되고 했던 것들이 결국 원팀 부분이었어요. 원팀 너무 원팀이 돼가지고 이게 제대로 안 됐다 일이. 다양성이 없다. 딴 목소리 못 나온다. 이제 무너지고 원팀 때문에 결국 이렇게 돼버린 거다. 이거 또 반복할 거냐라는 두 가지가 큰 흐름이 충돌할 거예요. 그러겠죠. 그렇다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원팀을 가져가야 되겠지만은 그 반대하는 의견도 좀 수렴해야 되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당원들이 원하니 까로만이 아니라. 그렇죠. 지금 반대하는 의원들 설득하는 작업까지 해서 그 지지를 얻어가지고 바꾸더라도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도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 당선될 때나 이명박 대통령 당선될 때 보면 막바지에는 사실 당신 대통령 되면 어떡할 건데 그런 질문 쪽으로 갔었어요. 워낙 차이가 크니까. 그쵸.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제 이재명 후보가 내가 당대표 되면 윤 대통령한테 영수회담 제안하겠다. 이것도 작심 발언이었거든요. 이거는 뭐 정치인이 즉흥적으로 한 발언이랑 의도 없는 발언이란 없잖아요. 그게 이런 거가 있겠죠. 지금 이 프레임 자체를 사실은 나는 돼 있다. 라는 쪽으로 미래도 끌고 가려고 하는 거하고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도 대표가 됐을 때 제일 어려운 것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관계일 거예요. 야당이니까 기본적으로 여당을 견제하고 해야 되는 건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결국 또 다음 대선을 바라보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과거에 다 답이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 지금 이재명 후보가 제일 흡사하게 비슷한 사람은 과거로 보면은 이회창 총재하고 제일 흡사한 점이 있어요. 97년에 아깝게 지고 곧바로 당권을 그쵸. 틀어쥐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항상 뭐 뒤편에는 뭐 사실 뭐 여의도 대통령 이런 식으로까지 불렸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또 대선은 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케이스 스터디가 필요하겠죠. 알겠습니다. 강훈식, 박용진 두 후보는 뭐 이번에 지금 지지율 격차, 뭐 여론조사 격차로 봤을 때는 당선이 아주 쉽지는 않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는 것이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아까 제가 비주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뭐 이른바 친문이라고 하는 쪽이 있는 것이고 또 86그룹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후보 두 명은 결국 살아남은 사람은 이제 97그룹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는 것인데 자연스럽게 그 비주류가 97 중심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친문과 86그룹들을 수렴해 가면서 아니면은 역시 뭐 당신들의 전당대회 나와봤자 힘도 못 쓰더라. 우리가 도로 회수해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비주류의 이제 그 구심점이 바뀔 것인가? 저는 그것도 되게 관심사예요. 또 하나는 김경수 전 지사가 이번에 특사될 수도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막 정치권에 파다했는데 지금 MB, 김경수 두 사람 다 특사 제외한다. 안 되는 분위기죠. 정치인 하나도 안 한다. 뭐 이렇게 되면 이게 또 변수예요. 그러니까 나비 효과가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명박 대통령 사면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이명박 대통령 사면을 하기 어려워지니까 그럼 김경수 지사도 같이 어려워지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는 안 했는데 여기는 사실은 좀 원래 두 사람이 이렇게 그 조합으로 해가지고 같이 가는 거였는데 참 대통령 지지율 나비 효과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 문자 노출 나비 효과가 또 이렇게 그렇죠. 비대위 이준석 해임까지 가는 거고. 사면까지 가는 것이고. 야, 그러네요. 사실은 이제 또 정치권의 파다한 얘기가 뭐였냐면 김경수 전 지사가 이번에 가석방은 요건이 안 되고 아예 사면 대통령 특사로 나와버리면 김경수 전 지사를 구심점으로 해서 친문이 다시 결집할 그러니까 수 있다. 최근에 뭐 그런 기사도 있었죠. 전해철 의원이 뭐 특별 면회를 했다. 예. 뭐 그런 기사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는데 이제 사면이 안 되는 그 나비 효과 아까 말씀드린 거 네. 그러면은 그 민주당의 앞으로의 비주주의 중심이 어떻게 될 구심점 그럼 것인가? 누가 될 것이냐? 예, 그거하고 연결되는 걸 수도 있는 거죠. 누가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97 두 사람이 나왔지 않습니까? 어쨌든 차이가 좀 크더라도 2등, 3등은 2등, 3등인 그렇죠. 거고 결선에 올라가면은 대표성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예, 예. 이분들이 정치력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흐지부지 되고 거꾸로 돌아갈 거냐라는 갈림길에 서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국민의힘 이야기에 이어서 민주당 이야기까지 해봤는데 빠진 얘기. 아니요, 뭐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도 예. 듣는 분들 별로 재미없고 답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약간 계속 여의도 쳇바퀴 그쵸. 도는 듯한 느낌이고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기록적인 폭우의 피해도 많았는데 이게 여고 야고 할 거 없이 좀 다 잡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또 이제 곧바로 광복절 그다음 민주당 전당대 이런 정치 이벤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8월에는 아까 제가 7월은 진짜 예상하고 달랐다 말씀드렸는데 네. 남은 8월은 좀 예상대로 이 흐름을 안 좋은 흐름을 끊고 가는 계기가 여야가 다 돼야 될 것 같아요. 당이 좀 다 좀 안정화되고 그래가지고 민생도 좀 9월부터는 챙기고 정책으로 싸우려면 그러니까 좋은 싸움. 좋은 싸움. 볼 때도 그래 싸울만 하구나. 그렇지. 싸울만 한 거로 싸우는구나. 그거지. 그렇게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저도 그거 예. 바라고요. 다만 그런 건 있더라고요. 어제 누가 그 얘기를 하셨지? 박원석 정책위 의장이셨나? 김성회 소장님인가 어느 분이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국민의힘을 이렇게 쭉 보면서 좀 희한한 생각이 든다. 선거에 2번이나 연달아서 이긴 당에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비상 상황 같지 않고 뭐 이제 굉장히 잔치집이고 이제 신뢰가 막 이렇게 생길 것 같은데 우리 비상 상황이야. 여러분, 우리 비상 상황이에요. 이런 분위기인 게 희한하다. 비상 상황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방송에서. 제가 이제 민주당 비교하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통칭 이제 한나라당 계열 정당은 철거를 성공했기 때문에 건축은 철거보다 훨씬 쉽다 말씀드렸는데 건축을 제대로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철거는 돼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 함정 절대평가 상대평가의 함정에서 그게 사실은 기존적인 체력 부족이기도 해요. 상대평가할 때는 적이 있으니까 그렇지. 내부적으로 뭉치게 되고 뭐 있는 힘 없는 힘도 내게 되고 많은 게 가려지게 되는데 절대평가가 되면은 확 다 드러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아직까지 실력 부족이 보인다. 예. 사실 국정농단인으로 완전히 당이 몰락했던 게 얼마 전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5년 만에 지금 정권을 바꾸긴 했지만 이것도 사실은 아무도 예상 못했던 그렇죠. 5년 전에는 그랬던 일인데 체력이 단단해진 채 집권한 게 아니다. 그게 그렇죠. 지금 나타나는 거라고. 그래서 어제 그 얘기 듣는데 제가 웃기더라고요. 비상 상황이다 하면서 막 뭐라고 그걸 보셨지? 막 여기저기다가 개미 한 마리, 빈대 한 마리 잡겠다고 화염 방사포를 뿌리고 있는 느낌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고 민주당은 네 번이 졌는데도 비상상황이다 해야 되는데도 우리 괜찮아라고 하다가 이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예. 하여튼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